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네, 멤버십까지 있습니다. 네, 딴 게 아니고 전망정보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250불 체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연소득이 15만 불 이하면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 대부분 이 정도면 혜택을 보는 수준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250불 달러 체크를 내년 봄 이후에 지금부터 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건데 15만 달러, 1억 5천 이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 혜택을 볼 것 같은데 캐나다 이제 전체 인구가 5천만이 넘었다 그랬나요? 그죠? 너무 4천만이 넘은 건가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근데 거의 1,870만 명이 혜택을 본대요. 그러니까 거의 캐나다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연 1억 5천 이상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아, 이거 보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연 1억 5천 이상의 소득을 버는구나.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절반 이해도 못 들어가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내가 받는 연봉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요. 그래서 내년 봄에는 내가도 200불 받는 250불짜리 체크를 받는구나. 근데 지금 이런 거에 사실은 맨날 얘기하지만 이런 게 뭡니까? 그죠? 누구 돈이에요? 내가 낸 텍스에서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는 그 뭐 언발의 오줌 누기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낸 텍스에서 내가 돌려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좋아할 건 아닌 거죠. 그죠? 좋아할 필요도 없어. 이런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유발 요인이라고 내가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거의 2천만 명한테 250불씩 주면 이게 얼마입니까? 계산을 안 했어요. 큰 돈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돈. 이런 것들이 다 텍스에서 전방 정부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거 결국은 다 이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 우리. 이런 거 250불 받는 거야 목숨 걸고 좋아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연방 정부 좋아하고 이게 정부의 어떤 정부가 뭐 리버럴이든 뭐 NDP든 보수 당권이든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느 당이든 이렇게 베푸는 거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출신 이민자가 역이민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면 1등은 레바논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출신 이민자들, 이민자든지 아니면 시민권자인데 캐나다로 돌아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2등이라는 거죠. 그죠? 굉장히 많은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자 중에 20%는 25년 내에 타국으로 떠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숫자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 겨우 20%만 25년 동안에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좀 통계로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민 생활이 결국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민한 지 지금 저도 뭐 17년 막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생각이 여러 번 바뀌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굉장히 낯설고 힘드니까 나의 조국은 한국이지. 요새 조국 한국이 맞습니다. 한국이니까 나도 한국 언젠간 돌아가야지 생각을 들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국에 오랜만에 가면은 느낌이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해요. 저 모든 게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해 일단은. 그래서 계속 나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캐나다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 생각이 들고 지금 한국에 안 간지 제가 지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히 한국에 가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지났죠 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저는 나는 한국에 갈 필요도 없고 나 그냥 캐나다인이 됐구나 내 마음속으로는. 네, 물론 여기서 이민자고 이제 좀 이방인의 느낌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 한국에 가도 이방인이고 캐나다 살아도 이방인이고 한국말도 많이 잊어먹었고 그렇다고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입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나이 먹어서는 또 한국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시간이 지날수록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더 나이가 먹어서 몸도 좀 아프고, 근데 병원은 여기서 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게 뭐 그래도 말 편하게 통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나중 지나면. 근데 아까 딱 정해진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런 건 이제 개인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상 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역별로는 보면은 여기 토론토 이탈률이 그러니까 이민자가 이탈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높은 나라는 토론토 빡빡한 대도시 아닙니까? 그죠? 뭐 몬트리올, 밴쿠버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삶이 좀 지겨운가 봐요. 힘들고. 그쵸? 빡빡한 대도시 생활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가자. 반면에 뭐 캘거리, 헬리팩스, 몽턴 같은 중소도시 이민자 체류율,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이 높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여기 캘거리, 헬리팩스, 몽턴 이렇게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살다가 토론토나 밴쿠버로 또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한국으로 돌아가면 밴쿠버 출신 이민자가 한국으로 돌아갔다. 토론토 출신 이민자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통계가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국인들이 많이 돌아간다면 이민자 생활이 쉽지는 않은 거죠. 영어도 써야 되고 여전히 그 문화 차이, 그 차가운 백인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사람들 잘 어울리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살아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들은 일단 모이면 싸웁니다, 그죠? 그 제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 뉴욕 타임즈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3명 이상이 모이면 그 당을 맡는데요. 그러니까 어소시에이션 같은 걸 맡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에 무리를 지어서 당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대장을 뽑아야죠. 모임의 회장님을 뽑아야 돼요. 또 캡틴을 뽑아야 돼. 그러고 다른 3명이 뭐 거기서 또 캡틴, 프레지던트가 회장님이 뽑히면 회장님끼리 싸우면 거기 또 라인을 붙여서 또 이제 그 패싸움이 벌어지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삶의 어떤 재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중에서 또 그 맏형, 대장을 뽑아서 회장님 뽑아서 그를 중심으로 다른 단체랑 싸운다. 어떤 그 배달의 민족이기도 하지만 어떤 싸움의 민족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라고 해서 얘기했습니까? 그죠? 저도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한 거고요. 캐나다 주택 가격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일부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한다고 합니다. 물론 토론토, 밴쿠버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매물이 최대로 나왔는데 이게 좀 반전해서 10월 달에는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 거래 활발해졌는데 이게 11월 달, 12월 달에도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늘 전통적으로 거래가 늘 많이 줄던 때였어요. 특히 크리스마스 때는 12월 중순 이후로는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그때는 뭐 변호사님이나 뭐 회계사님이나 휴가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1월 달은 괜찮겠지만 10월 달에 훅 줄 테고 1월 달은 춥잖아요. 눈 오고 비 오고 아이들 누가 집을 보러 다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연히 그때 좀 줄다가 다시 봄 되면 또 다시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 그런 거예요. 저는 다시 얘기하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얘기를 믿지 마시고 이 아저씨들 이런 소리 하네라고 그 정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지역별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됐다. 뭐 양극화라고 표현하고 저는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 캘거리 인근 커뮤니티 주택 가격 모두 상승세. 캘거리뿐만 아니라 에어드리, 오코톡스, 코크레인 매매도 늘고 지금 캘거리뿐만 아니라 에드먼턴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다른 대도시가 떨어질 때 지금 거의 전국적인 뭐 유일할 정도로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알다시피 지금 가스앤 오일 가격이 상승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었고, 그죠? 미국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알버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일 건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전통적으로 가스앤 오일 산업을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또 한편으로는 좋겠다 생각이 들면 한편으로는 미국 산업을 가스앤 오일 산업 육성을 시키면 그럼 오일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때 알버타에 안 좋은 일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캘거리는 여전히 이렇게 좋은 상승세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놀란 게 제가 알버타 한 14, 15년 살았는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어요. 전국에서. 근데 지금은 전국에서 최저 시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거 알버타가 좀 낮아졌지 생각하다가 전국에서 제일 낮다고 하니까 가장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밴쿠버가 지금 BC주가 17.4인가 그런데 알버타는 지금 15달러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근데 왜냐면 요때 이후로 보수당이 다시 정권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최저시급을 눌렀죠. 근데 최저시급을 눌렀는데도 그 사이에 캘거리 집값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저시급과 상관없이 결국 사람들이 이제 결국 파퓰레이션 붐이라고 표현하는데 인구 붐이 일어나면서 이제 집값이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밴쿠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듣는 얘기 중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다 보면은 인구가 떨어진다, 인구가 떨어진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뭐 집을 사서도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캐나다는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불법 이민자예요. 불법 이민자와 제 말을 비슷하게 했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좀 화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를 쫓아내고 당연한 거예요. 불법이면 쫓아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민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민하려고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이제 비자를 안 줘서 쫓아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선의의 불법 아니잖아요. 선의로 온 사람들인데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좀 비슷한 개념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을 많이 쫓아내고 있는 정책을 연방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약간 사람들이 보수화된 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을 쫓아냄으로써 경제 지표를 좋게 만들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많아서 나오는 문제. 여기는 한국하고는 달라요. 캐나다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고서 영상을 켰다가 지금 얘기가 딴 데로 살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얘기하는데 결국은 캐나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 다른 나라는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람 인구가 줄어서 문제인데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많아서 너무너무 문제가 많아요. 학교도 문제, 교통도 문제, 의료시설도 문제, 집값도 문제, 하우징도 문제, 렌트도 문제. 렌트값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 렌트를 누가 물어보셨는데 극적으로 제가 이제 그 서리 센트럴에 콘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옛날에는 광고를 내면 막 이메일을 30통, 40통씩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할까 되게 행복하게 고민했는데 요번에 냈더니 진짜 몇 명 연락을 안 해요. 2명, 3명 막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2명, 3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애지중지 보여줬는데 3명 다 빵꾸를 냈어요. 그래서 와, 한 명은 사실은 계약금도 받았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도저히 못해 미안하다고 막 구구절절한 사연을 막 써서 쓰는데 아유, 사실 계약금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젊은 백인이었어요. 젊은 백인이고 그래서 야, 앞으로는 좀 생각 좀 깊이 좀 한 다음에 진행하자. 너 때문에 나 너 2번 보여줬지. 계약서에서 또 만났지. 그리고 또 뭐 얼마 안 되는 그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나는 그 뒤로 광고도 없애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래도 계약금도 돌려줬어요. 그래서 너무 날쌔할 필요도 없지만 어쨌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해보니까 돌려주고 근데 마음을 좋게 써서 그런지 극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받았어요. 근데 10% 할인을 했죠. 10% 낮춰서 내서 받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공시로 놓기에는 제가 요즘에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어요. 마음이 너무 바쁜 것도 있고 그게 삶이 너무 바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있어서 그 마음이 굉장히 급하고 바쁜 게 많아요. 그래서 공실로 있어 한 달 내내 또 머리를 쓰자니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냥 좀 싸게 줬습니다. 근데 싸게 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래저래 손해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가 나와서 문제인 건데 제가 주변에 어떤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킨 건데 밴쿠버가 집값이 이제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집을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에 뭐 되지 말아라. 경제 폭망이 올 수도 있다. 경제 침체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 폭망이 일어나고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경기 폭망이 오려면 제가 어떤 분도 댓글에 달았었는데 실업률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금리보다는 실업률이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 경제 체계에서 본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 캘거리에서 경험을 해봤어요. 소위 말하는 경기 폭망을 겪어봤어요. 2년 동안. 그때 정말 무섭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실업률. 지금 캐나다가 실업률이 그 정도로 높은가?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경기 폭망이 오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끼어들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지금 작업에 들어갔다고. 실업률 그러면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까지 떨어뜨리고 있어서 경기가 연착률에서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경기 폭망이 올 것 같지도 않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맞춘다고 얘기하는 사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듣질 마세요. 그냥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있지 마세요.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몇 년째 주장하고 있는데 안 오잖아요. 그런 시기가 안 오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좀 밴쿠버 집값 좀 찾아놨어요. 요거는 근데 경기 폭망이 오지 않더라도
자산의 가격은 늘 상승을 합니다. 그죠? 이게 뱅크 오브 캐나다가 운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계산기예요. 2002년 20년 전쯤이에요. 이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대한민국을 외치며 살았습니까? 그죠? 이때 100불 가치가 지금은 이게 160불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60%가 오른 걸 쉽게 얘기하면 단순히 돈의 가치가 60%가 떨어진 건데 하우스 가격은 어떻습니까? 여기 찾아놨는데 하우스 2002년 우리 2002년으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때 비트코인이 나왔나요? 비트코인 못 샀으면 집이라도 사야 될 텐데 이때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40만 불 하던 집이 지금 하우스 가격이에요. 평균 하우스 가격이 메트로 밴쿠버 가격이 지금은 한 2.2 밀리언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60% 올랐는데 돈의 가치는 60% 떨어졌는데 자산 가격은 지금 5배가 올랐어요. 자산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2009년에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 금융위기 왔었잖아요. 이때도 거의 뭐 90만 불 하던 집값이 한 70만 불 떨어진 건가? 뭐 2억 그러니까 뭐 30% 인덱스가 30%가 떨어진 인덱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도 엄청나게 떨어졌네. 근데 이거 한 2, 3년 만에 극복해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때 이제 팬데믹도 왔을 때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시기를 맞춘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럼 부자가 됐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뭐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시기는 못 맞춘다 얘기하잖아요, 다들. 주변에 내가 시기를 맞출 수 있다.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냥.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때가 되면 자산을 사는 게 좋아요. 우리가 비트코인 이렇게 오를 줄 알았습니까? 집값이 이렇게 5배가 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2024년을 사는데 이 그래프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우리 앞으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44년에 이 집값 그래프를 다시 봤을 때 어떨 것인가? 인플레이션 무조건 돈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죠?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20년 뒤에 집값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024년 그때 집을 꼭 살 걸. 20년 전에 집 살고 내가 왜 그때 집을 안 샀지? 이런 얘기를 확률이 제가 볼 때는 99.99%예요. 99.99%. 정말 지구가 행성과 부딪혀서 폭망하는 멸망하는 그 0.0001%의 가능성을 제외하고 99.9999%의 확률로 20년 뒤에 집이 꼭 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할 날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자세히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에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집안 경제 뉴스와 그리고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밴쿠버 집값은 우상향한다. 왜 우상향할까? 이런 얘기는 또 우리 매번 얘기했지만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다음에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